보호망이 있을 때하고 보호망이 벗겨질 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때는요, 연준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해줘야 연준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중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단기적인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맞는 건가? 잠깐 생각해보면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주식의 악재는 주식의 호재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식의 악재가 터지면 돈을 뿌리기 때문에 주식의 호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생각해봐야죠. 돈을 공급하기 때문에, 돈을 뿌리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브렉시트가 호재가 아니라 브렉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돈을 뿌려서 호재가 된 거고, 그렇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큰 유동성을 뿌려서 호재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로직을 만약 빼고, 그래서 악재는 호재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악재가 터지면 돈을 뿌리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만약에 돈을 뿌릴 수 없으면 그 악재는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인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우리 3프로TV 늘 콘텐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요즘은 3프로TV 앱을 통해서 또 많이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실과 대화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됐는데요. 글쎄요, 뭐 3프로TV를 통해서 많은 금융시장의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만, 어쩌면 이분을 여러분들은 압도적으로 야, 이런 분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속해져 있는 데가 큰 은행이잖아요.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던 은행원에 대한 인상은 예? 그죠? 정말 딱 그 선을 지키고 또 업무의 영역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큰 조직을 상상하게 되는데, 야, 이런 분이 은행에 있었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은행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은 곧 콘텐츠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분입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셨는데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19년 여름에 네. 그때 혼자 진행하실 때 이제 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7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반. 그 정도 됐네요. 예. 3년 반쯤 된 거예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사실 뭐 매주 뵙는 건 아니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네. 2-3달에 한 번씩 뵙는데도, 야, 어떻게 그 소재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샘물처럼. 이게 이제 결국엔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러니까. 하루하루 약동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계속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네. 솔직히 따라가기도 벅찬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소재 자체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늘 또 페북의 글을 통해서 좋은 글도 주시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은 대체로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 오건영 부장을 통하는 약속을 하나 못 지킨 게 있어요. 근데 올해 내로 꼭 지켜보려고 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데뷔시키는 게 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이 좀 있어서. 자, 오늘 오시면은 제가 딱 요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경험한 금융시장, 제가 92년도부터 금리를 봤으니까 그 한참 전부터 이렇게 소급해도 가장 그 역전의 폭이 큰 상황이죠, 현재.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쉬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한번 좀 뭐 재미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 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바로 그건데요. 물론 그게 10년, 미국 10년하고 2년이냐, 3개월하고 10년이냐, 이건 뭐 그건 제 생각에 강론인 것 같고. 그렇죠. 2년, 10년 금리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2년 금리가 10년 금리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로 보면은 이게 9차례 정도 있었는데 8번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예, 그렇죠. 그게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장단기 금리가 또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엄청 큰 예, 차이로. 그 폭이 0.8% 정도가 단기 금리가 더 높거든요. 미국 장기 금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냐면은 미국 2년짜리가 4.8이 좀 넘어요. 네. 근데 미국 10년짜리가 3.9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최근 올라서 그런 그렇죠. 거죠. 둘이 차이가 한 0.9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이게 8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크게 장단기 금리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로 시그널이 좋지 않다. 네. 약간 둠스데이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불안감은 좀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큰 폭으로 뒤집어지니까 다들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 그게 있고요. 그 반대편은 또 어떤 입장이 있냐면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 장단기 금리 뒤집어진 거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이론이 처음 나온 게 요 지표가 이제 86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는데 요 지표를 소개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저만 또 신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왜 이게 네.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지 그 얘기하고 그다음 왜 사람들은 왜 이제 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번엔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으로 좀 바라보는지 그걸 한번 잠깐 정리해서 원래대로 예. 하면 장기 금리가 높아야죠. 단기 금리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높아야죠. 근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야 뭐 금리를 오래 다뤘으니까 또 우리 오건영 저 부장은 그걸 당연하다라고 배우신 분인데 단기 금리가 높으면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죠. 좀 짚어주세요. 아니 뭐 안 되는 법은 없겠지만 잠깐 이제 쓰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엔 그거거든요. 그 돈을 갖다가 묶는 방법인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겁니다. 저 1층에 물건이 왔는데 그 물건 값을 줘야 되는데 물건 값이 1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금이 없는 거예요. 네. 카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이제 의장님이 와가지고 1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십시오. 하면 잠깐이야? 오케이 한데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깜빡한 다음에 하루 있다 돌려드렸습니다. 이자 달라고는 못하죠. 그렇지.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사.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돈을 1년을 빌리면 이자를 좀 드려야죠. 그리고 10년을 빌리면 그다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년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떼인다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게 크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위험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오랫동안 묶인다는 데 대한 불안감, 그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는 단기로 돈을 빌려줄 때보다는 장기로 빌려줄 때 아무래도 금리를 그렇죠.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저 낙찰계를 해도 일본은 네. 그렇죠.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저 후순위는 이자를 그렇죠.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은행에 가서 예금할 때도 이거는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5년. 금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높나요? 당연히 5년이 제일 높죠. 5년 동안 예치를 하시니까. 그리고 1개월보다 3개월이 좀 높고 6개월, 1년 해서 요렇게 그렇죠. 이건 이제 금리 커브라고 하죠. 네, 보통 정배열 상태죠. 요렇게 이제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상한 일이 뭐냐면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이런 겁니다. 오늘이 금리의 고점이고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잠깐 보세요. 금리가 오를 것 같은 때는 사람들은 예금을 길게 묶으면 안 됩니다. 짧게 묶어야겠죠. 그래서 단기로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는 금리를 계속 받으면서 따라가죠. 만기가 빨리빨리 오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는 지금의 높은 금리를 최대한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장기로 자금을 묶어버려야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 보시면 금리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가 고점에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리 고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예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5년짜리 금리죠. 5년짜리 해야죠. 묶어야죠.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5년만 하려고 하면 5년으로 돈이 있는 대로 들어올 겁니다. 떨어지네. 그렇죠. 그러면 5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꼬리를 말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다들 이쪽으로만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제가 5년 빌리는 사람들이 다 5년으로만 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한테 빌리겠죠.
그럼 금리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든요. 예. 그럼 금리가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면 어떤 때는 1년보다도 5년 금리가 더 낮은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단기가 장기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가 금리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는요.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장기 금리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장기 금리는 왜 내려올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를 조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은행 간. 그렇죠. 은행 간에. 이게 초단기 금리잖아요. 그래서 2년 금리 같은 경우는 초단기는 아니지만 얘는 단기 금리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얘한테는 영향을 줍니다.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긴 줄이 하나 있는데 요 끝을 잡고 흔드는데 2년 정도까지는 같이 이거 흔들 때 여기까지는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근데 10년은 저 멀리 있거든요. 예. 여기 흔든다고 저희가 잘 안 흔들려져요. 예. 기술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10년을 못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보다는 여기는 실물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렇죠. 실물 경기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려요.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면 야 이거 폭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야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경기 침체가 찾아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나중에는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저렇게 설치겠지만 나중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네. 그럼 얘는 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10년 금리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금리는 내려오는데 단기 금리 2년짜리 금리가 올라오면 2년짜리 금리보다 10년짜리 금리보다 2년짜리 금리가 더 높은 이런 형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2년짜리 금리가 4.82 정도 나오고요. 예. 10년짜리 금리가 3.93 정도 나옵니다. 와, 거의 100bp. 예, 거의 이 정도 뒤집어진 거죠. 1% 가까이 뒤집어진 거죠.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8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그럼 실물 경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왜 불황을 부르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상업은행 시스템이 좀 스트릭트해서 국내 은행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대출도 10년 고정, 15년 고정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30년. 예, 그렇죠. 30년 고정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줘. 그러면 이게 유통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원가죠. 제품 원가잖아요.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원가지 않습니까? 제품을 가져오는 원가. 그리고 얘를 가지고 판매한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판매가가 되는 거. 그러면 원가보다 판매가가 높아야 마진이 남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은행으로 따지면 뭐냐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출을 해주는 대출 금리는 실제로 자금을 판매하는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금을 끌어당길 때 원가를 갖다가 예금 금리를 갖다가 예전에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땠냐면은 2%에 빌려와가지고 3%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1% 마진이 붙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썼던 대로면 그대로 써볼게요. 어떻게 땡기는 거냐면 여기서는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하면 2년짜리 4.82%에 땡겨가지고요. 3.93%의 대출을 해줍니다. 영마진이네. 영마진이죠. 그럼 이게 손실이죠. 손실이 나면 근데 결국에는 빌려주는 족족이 영마진이 나니까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마진이 나면 대출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출 주네요. 그럼 실물 경제의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동성 줄고. 그렇죠. 실물 경제의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실물 경제에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차를 두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장단기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리세션이 온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설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뭐가 다르죠?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들어보시면 우리가 코로나를 딱 겪었죠.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거래요.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장기 국채를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렇죠. 장기 국채가 10년짜리 국채인데 예. 10년짜리 예금을 다 사가지고 캐시로 바꿔줬어요. 그럼 은행들은 캐시가 넘치겠죠. 그렇죠. 이 캐시를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아직 대출을 못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현금을 갖고 은행들은 뭘 갖고 있냐면 지급준비금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이 지급준비금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을 거래할 수 있거든요. 중앙은행에 계좌를 틀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시중은행하고 정부입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딱 계좌를 틀었는데 그 계좌가 지급준비금 계좌거든요. 거기다 다 박아놓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현금이 있는 거죠, 캐시가. 자, 그러면 캐시가 지금 되게 많아요. 양적 완화 하도 많이 해줘가지고 코로나 때 하도 돈을 많이 풀어줘서. 그럼 시중은행들이 지금 캐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로직이 보면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데 단기 금리가 4.8이고 장기 금리가 3.93이니까 역마진이 나서 안 좋아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캐시가 지금 시중은행이 많죠. 왜 땡겨요? 빌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그 싼 금리에 다 땡겨놨는데 그럼 대출해줘도 되잖아요. 이래서 이 로직은 지금은 안 먹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워낙 많이 풀린 유동성을 그렇죠.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를 아마 이제 그냥 이걸 신문 기사로 그냥 보셨으면 이게 뭔 소리 하고 지나가셨을 텐데 기사 하나 잠깐 보시면서 제가 네.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시죠. 자, 보시면 조금 길긴 한데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신뢰받던 경기 침체 지표인 수익률 곡선 역전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늘어난 은행 준비금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은행 준비금의 캐시가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단기로 빌리니 이 얘기거든요. 자, 조금만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은행의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대요. 이 전략가가. 기존에는 은행이 예금을 통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운용했으나 그럼 여기서 이제 역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역전될 경우 예대 마진이 축소돼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보유고를 크게 늘려야 했고 준비금 계좌에 돈이 많죠. 현재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어 있는 걸 헤쳐가는데 이 준비금이 많은 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전략가의 분석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가 하는 얘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풍부한 준비금 체제에서 은행들의 굉장히 많은 지급준비금, 은행도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준비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차입할 필요가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단기 자금 차입입니다. 단기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은행이?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은행이 단기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부담을 안 느껴도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략가가 얘기를 했는데 요 두 번째 문단 잠깐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미국 경제 성장과 처음으로 연관시킨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캠벨 하비라는 듀크대 교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요 같은 기사예요. 같은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하비 교수는 1986년도에 시카고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걸 처음 소개했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연착륙을 이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거짓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죠.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이거 거짓 신호 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비 교수는 지난해 12월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내가 침체를 예상하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이 침체 예상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이번엔 것이다. 다르다라고. This time is different. 야, 근데 오리지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에? 저도 오리지널이 얘기해서 좀 쫄았죠. 하비 캠벨이 워낙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근데 잠깐 보시면 그럼 로직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 단기에 지금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땡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단기에 자금이 풍부한 이유가 요 그래프를 보시면 나와요. 이게 미국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입니다. 네. 2013년도만 해도 양적 완화로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지급준비금을 좀 줄여놨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게 딱 보시면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거든요. 엄청나게 은행에 캐시가 많아졌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캐시가 많아진 상태에서는 굳이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이 캐시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은행 캐시가 줄어들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적 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거꾸로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가 그러니까 10년짜리 예금이 현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죠. 근데 양적 긴축을 하면 그게 다시 고채로 응고가 되는 겁니다. 다시 채권 갖게 그렇죠. 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응고가 네. 되는 거죠. 돈은 그러면 빨려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냥 스트릭트하게 보시면 양적 완화를 하면 늘어나고 양적 긴축을 하면 줄어들고 이렇게 보시면 유동성이. 됩니다. 지금 양적 긴축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양적 네. 금리만 얘기하지 요즘에 네. 양적 긴축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네. 조금 더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양적 긴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75에서 5%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뭘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4.75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미국의 단기 금리, MMF 금리가 꽤 높은 겁니다. 근데 MMF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런 거 금리가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기예금 금리는 이 MMF 금리보다 낮아요. 왜? 단기보다 장기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럼 정기예금 하시겠습니까? MMF로 가시겠습니까? MMF 해죠. 그럼 MMF는 펀드거든요. 네. 민간에 있는. 네. 은행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MMF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캐시가 풍부하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로직이 워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되는 양적 긴축과 단기 금리의 상승이 있다면 이게 더 줄어들어 버리겠죠. 조금 그렇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건 제 생각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MMF로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여갈피라는 걸로 또 묶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지급준비금,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직이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가지고 그럼 은행들이 단기로 자금을 땡겨야 되잖아요. 네. 그 로직이 다시 워킹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캐시가 풍부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도 걱정하는 건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미국의 지방 은행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뭐 우리 저 오건영 부장 계시는 신한은행을 필두로 해서 KB, 하나, 뭐 NH 이리 한 5개 그리고 특수은행 몇 군데, 지방은행 몇 군데. 네네. 미국은 은행이 진짜 많죠. 시 단위로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네. 그런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역마진이 조금만 나더라도 재무 구조가 굉장히 많이 위태위태하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에 있는 이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중소형 은행들부터는 이 타격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영향을 주는 시차가 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주는 시차가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길어질 수는 있더라도요. 저는 여전히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바라봐야 되는 경기 침체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예. 네, 그 정도 말씀을 좀 먼저 그렇군요. 드려봅니다. 네. 아마 한 20분 동안 장단기 금리 차의 의미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아마 마스터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오건영 부장의 방송이나 이 강연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글쎄 장단기 금리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체가 그렇게 완전히 그냥 붕괴를 재앙적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마일드한 침체 네네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거든요. 아, 네네네. 그죠? 네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뉴욕 저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소프트 랜딩은커녕 노 랜딩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아, 네네. 그래서 네. 침체에 대한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소프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높다. 여전히 좀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침체는 하고요. 온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네. 뭐 그렇게 바라보고요. 노 랜딩까지는 조금은 좀 과하게 생각하는 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저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저축도 조금씩 좀 꽤 많이 허문 편이거든요.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 있고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저축을 그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축이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이먼 같은 사람, JP 모건 그 총수 회장이죠. 같은 그렇죠. 회장 같은 다이먼. 경우는 예, 얘기하고 있는 게 올해 여름 정도면 대충 줄어들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저축이.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저축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 쓰냐면요. 사실은 이 저축은 언제 쓰냐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가 예비적인 동기가 크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네. 미래가 불안하니까 쓰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래가 브라이트하면 아니 고용도 잘 돼 있고 저축 쓰죠. 예, 캐시도 잘 들어올 것 같고 내가 갖고 씁니다. 있는 자산 가격 다 오를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는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주가의 상승을 약간의 저축의 증가로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저축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 올라갈 거라는 기대 네. 이게 강하잖아요. 네. 그럼 내 캐시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소득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건값이 비쌉니다. 불안하면 안 사겠죠. 저축을 안 쓰면서 최대한 안 껴놓겠죠. 그렇죠. 근데 소득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고용도 탄탄하고. 그러면 사지 않을까요? 저축을 허물면서 일단은. 저축을 나중에 돈이 빼서 들어올 소비한다. 테니까. 예,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축을 좀 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축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축이 다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지금보다는 좀 더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좀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낙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과하게 낙관적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예.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좀 지우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 이제 뭐 PC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냥 익숙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 갖고 한번 네. CPI 갖고 해볼게요. CPI. 미국 CPI 갖고 미국 CPI가 21년도 3월 달에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9.1%까지 올라갑니다. 아우, 9.1% 올라간 게 언제였냐면 22년도 6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참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이게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2년도 12월에 얼마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요게 6.5%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6.5%까지 내려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속도가 좀 느릴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브라보!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브라보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보시면 물론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건 좀 과도하긴 합니다. 이게 굴러다니네요. 과도하긴 합니다만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6개월 동안에 물가가 얼마 내려온 거냐면 그냥 계산으로만 해보면 9.1에서 6.5를 빼면 2.6%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조금만 더 유치하게 가면 한 달로 계산하면 이거 0.45% 내려왔죠. 그렇죠. 한 달에 0.45%씩 팍팍팍팍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지우고 6개월에 2.6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속도로 내려오면 네. 이 추세대로만 내려와 주면 23년도 6월이면 얼마가 될까요? 2.6이 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3.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게 아니죠. 23년 12월이 되면 또 2.3이 빠질 거잖아요. 2.6이 또 빠질 거잖아요. 그럼 1.3%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이면 물가 목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야, 저건 또 다시 또 부양해야 되네. 그러면 금리 인하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이 추세대로 이어져서 한 번 더 가면 네. 내년 6월이잖아요. 24년 6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3일까요? 그건 재앙이고. 디플레이션 걱정해야죠. 어딜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해야죠. 그럼 금리 인하해야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 올해 9월이나 올해 어쨌든 4분기 안에는 금리 인하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바라본 건 아니지만 네. 꽤 빠른 속도로 연말 정도면 2% 가까이 내려올 것 같다라는 뷰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본 거죠. 이 뷰가 맞냐? 이게 왜냐하면 일단 숫자로 하나의 추세가 서니까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잠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과외 선생이라고 해보죠. 과외 선생인데 홍길동이라는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이 23년 1월이에요. 근데 이 홍길동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나 스카이 갈게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학생이 수능 점수가 스카이 가려면 100점 만점에 90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학생이 지금 23년 1월 점수가 20점이에요.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왜?
4당 오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거 4시간 진짜 자면. 옛날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4당 오락?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겠답니다. 그럼 된답니다. 그래서 해봐. 그랬는데 진짜 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점수가 23년도 7월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여름에 7월에 얼마였냐면 70이 나온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랬죠. 야, 기적이다. 야, 축하한다. 아, 근데 이제 이 친구 뭐라는 줄 아세요? 게임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 했더니 자 보십시오. 한 달에 10점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점씩 올랐잖아요. 7월이잖아요. 수능은 11월이에요. 그러면 10점씩 4번 더하면 110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당상이죠. 게임 끝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아, 저도 저럴 줄 알았는데 시험 점수가요. 다시 빽 하더라고요. 이게 본선에서.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20점에서 70점 올리는 게 어렵냐, 70에서 100 올리는 게 어렵냐 이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50점 올려야 되고 이건 30점 올려야 되니까 이 50점이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70점을 넘어가면 마의 그 변별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난이도 있는 애들만 남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요즘 그 유명한 스티키한 애들이 남는 겁니다. 걔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기 뭐 유학 가려고 하면 뭐 토플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아, 기가 막힌 시험입니다. 커트라인까지 가려면 정말 와, 처음엔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는 점수 이렇게 올라와도 옆으로 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 놓은 시험인지 정말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나 이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 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가면 물만 끼얹으면 끝날 것 같아요. 5분 안에. 근데 이제 물 다 끼얹은 다음에 장갑 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긁는 작업이 시작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내려온다라는 그 숫자로 바라보는 낙관론이 맞느냐? 네. 이게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23년 7월에 이 친구가 70점이 나온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게임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70점 됐고 좀 있으면 100점 넘어갈 거니까 네.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한 얘기가 지금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잤잖아요. 앞으로는 7월부터는 4시간 공부하고 20시간 주무시겠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저는 느낌이 어떨까요?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60점 나올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고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때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먼저 두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네. 고금리와 강달러로 때렸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 보시면 강달러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환율로 따지면 1,450원짜리 강달러로 네. 때린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빡 때린 거죠. 1,450원으로 원달러 환율. 네. 그다음에 고금리는 뭐냐면 미국 2년 금리 기준으로 미국 10년 금리 기준으로 4.5로 때렸어요. 그러면 4.5에 1,450원으로 후려치니까 네. 와, 이 강하던 꿈쩍도 않은 인플레이션이 휘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휘청하니까 갑자기 홍길동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 했더니 이게 1,220원으로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네. 근데 이게 어느새 3.4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때릴 때하고 1,220에 3.4로 때릴 때하고 같겠냐 이거죠. 틀리죠. 이게 1월 달에 스코어였잖아요. 금리 1월 달에 금리와 1월 달에 환율이었죠.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을 똑같은 속도로 잡아내릴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8월 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8월 달 성적표가 홍길동은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80점 기대했겠죠. 70에서. 그렇죠. 보시면 최소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이게 22년도 12월에 6.5였지 않습니까? 성적표 얼마? 그래서 딱 보니까 23년 1월 물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6.4가 나왔죠. 원래는 여기서 0.4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쭉 빠져줘야 되는데. 6.1이나 6.2까지 빠져주기를 기대했는데 6.4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1이나 6.4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 많지.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6.1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6.4가 나오면 프로젝션을 이렇게 가죠. 네. 8월 달까지 경로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8월 달 시험에 홍길동 점수가 71이 나온 겁니다. 80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 1점씩 올라가면 11월에 74잖아요. 아, 제가 저랬다니까요. 비유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습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는 그게 해보게 돼요. 1월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예. 연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잠깐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막 저기 연준 의사록도 나오고 해서 막 의사록도 중요하다, 뭐 블라드가 뭐라고 했다, 막 50bp 인상 이런 얘기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 잠깐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예. 기사 한번 보시죠. 보시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건데요. 이제 뭐냐면 23일 날, 2월 23일 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서를 하나 냈답니다. 이 민감한 때 인플레이션 예측에 관한 보고서를 내요. 네. 뭐라고 했냐면 2025년 말까지도 네. 인플레이션이 네.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 것 이렇게 네. 잠깐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25년 말이랍니다. 올해가 네. 23년이거든요. 25년 말까지도 2%보다 높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준이 지금의 목표, 그러니까 2% 밑으로 물가를 내리겠다고 전념한다면 실업률은 더욱 상승하고 깊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 이렇게 내다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속도로라면은 올해 연말이면은 인플레이션 끝나요. 이제 이런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25년 말까지 2%까지 못 내려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까지 무리해서 내리려고 하면 경기 침체 셀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밑으로 내려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PCE 지수가 2025년 말에 2.7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나옵니다. 2.75%면 2%보다 높잖아요. 25년 말까지. 내후년 말까지. 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이제 이 리포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저도 봤던 게 뭐냐면 닉 티미라우스라고 저기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있어요. 그렇죠. 기자에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사실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다고 저도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 그 연합인포에서 이제 번역을 해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길고 높게 유지될 것. 그래서 연준이 명시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업률이 1년 동안 7.4까지 올라야 된다. 현재 실업률이 3.4인데 2배 가까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혀 가능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준의 예상 인플레이션 경로를 달성하려면 깊은 경기 침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저기 금융위기 전개될 때 네.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이 사람 얘기 좀 많이 봤는데 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연준 이사였거든요. 연준 거버너였는데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침체 없이 중앙은행이 유도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성공했었던 사례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리를 더 크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준이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25년 뭐 이렇게 짰는지 그때부터 예. 장이 말이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난주 24일, 25일에 걸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기사가 이 분석이 정의다, 이게 팩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예. 건 연준에서도 장기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컨센서스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너무 빠르게 내려올 것이다라는 이 낙관론 이게 저는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시장이 너무 빨리 달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홍길동처럼 너무 빠르게 승리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 공부하고 20시간씩 자면 시장이 환호해가지고 저금리와 약달러를 만들어버리면 그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는 영원히 작별을 고하했다라고 생각했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네. 3월 달에 뭐 자이언트까지는 설마 아니겠지만 네네. 빅이 유력하다. 네네. 그런 얘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3월 달에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한 번 하고 쫑을 치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렸던 거거든. 네네네네. 근데 앞에 뚝 보니까 네네. 빅스텝이 나온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가능성이야 뭐 있겠죠. 근데 높은 가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블라드나 이제 메스터 같은 매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아마 이제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블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한번 술렁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근데 너무 과하게 던졌는지 예. 본인도 7% 한번 던진 다음에 조용해졌거든요. 조금. 예. 반론도 하도 많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50bp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위로 방향을 다시 틀어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요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죠.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장기 추이 그래프입니다. 예.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금융위기 이후 2014년, 15년 요때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위에 있었는데 이 점선이 2% 물가 목표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데 보시면 물가가 올라오더라도 2%를 살짝 넘는 정도잖아요. 살짝 넘었다가 주저앉고 살짝 넘었다가 주저앉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살짝 넘었다 주저앉고 살짝 넘었다 주저앉고 살짝 넘었다 주저앉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를 놓고 깔짝깔짝깔짝깔짝 하고 있으니까 네. 요걸 넘었다가 또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2% 밑으로 내려올 거라는 두려움,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내려올 것 같으면 바로 부양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꺾이기만 해도 부양책을 써야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꺾였는데 여기까지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대의 페드 연준하고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대의 페드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의 페드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플레의 파이터로서의 페드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두려워했다면 지금의 페드에 대해서는 디플레만 걱정하는 쫄보 페드로 생각을 해서 예.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연준에 대한 낙관론도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도 예.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짚어드렸죠. 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에 대한 낙관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낙관론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론적인 말씀 드렸죠. 원론적인 말씀인즉슨 이런 겁니다.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면 미국이 재정 지출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재정 그렇죠. 지출을 할 수가 없다면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전면적으로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취약계층한테 돈을 선별적으로 주는 재정 정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물 경제의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둔화될 수 있는 악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기대시더라고요. 부채 한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올해 6월에 빵 터지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못하죠. 양적 긴축 못할 거 아니에요. 양적 완화해야죠. 금리 제로 만들고. 그럼 제로 만들고 양적 완화하면 돈이 풀려 나올 거지 않습니까? 돈 풀기를 하면 주가가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 문제는 주식시장의 대형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죠. 기회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유럽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예. 그때 드라기가 뭐라고 했냐면 whatever it takes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든 무슨 한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중국 때도 금리 인상 하던 걸 포기해버렸죠. 그죠? 무역전쟁 터지니까 금리 인하해버렸고 예. 연준도. 그리고 브렉시트도 결국엔 돈 풀기로 해결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끝판왕이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자산시장을 다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모든 악재는 주식시장의 대형 호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악재가 더 자극적일수록 더 큰 어허. 호재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주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산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터져라.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나스닥이 열광을 했습니다. 하루에 3%가 넘게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정도면은 양적 완화 해야지. 이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뜨겁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와,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정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잠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맞는 건가? 잠깐 생각해보면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주식의 악재는 주식의 호재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식의 악재가 터지면 돈을 뿌리기 때문에 주식의 호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생각해 봐야죠. 돈을 공급하기 때문에 돈을 뿌리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브렉시트가 호재가 아니라 브렉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돈을 뿌려서 호재가 된 거고 그렇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큰 유동성을 뿌려서 호재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로직을 만약 빼고 그래서 악재는 호재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악재가 터지면 돈을 뿌리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만약에 돈을 뿌릴 수 없으면 그 악재는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인 거죠. 돈을 뿌릴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리먼 파산한 다음에 주가가 바로 돈 뿌려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쳤냐고 그랬습니다. 그 타프인가 그것도 네. 분절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뿌릴 수 있냐 이거.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게 2008년도 11월, 12월에 그때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난리 난다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갈등이 많았지만 뿌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안 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 때 딱 그 문제가 딱 터지니까 다들 존재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보단 바로 눈앞에 있는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뿌렸을 때 5조 달러를 뿌릴 때도 아무 소리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린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후년에 코로나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그만큼의 돈을 뿌릴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미쳤냐고 하겠죠. 아니 작년에 보지 않았냐. 야, 그러니까 배드 이즈 배드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보호망이 있어가지고 보호망이 있을 때하고 보호망이 벗겨질 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때는요. 연준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해줘야 연준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중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단기적인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근데 이제 시장은 너무 그 경기 침체에도 뭐랄까요. 되게 만만하게 그러니까 뭐 노랜딩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이 아 노랜딩 하면 또 금리는 안 하잖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낙관론 이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세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 네. 연준 스탠스에 대한 낙관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낙관론. 네,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로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로직이 2, 4, 6, 8, 1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10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0이거든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3, 6, 9,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의 프레임으로. 근데 우리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프레임만 바라보면 이 시대의 프레임을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있었던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때를 바라봤었던 연약했던 인플레이션, 연약했던 연준, 그 다음에 오히려 자산시장에 버팀목이 되었었던 경기 침체들, 각종 악재들, 이런 것들을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작년처럼 자산시장을 바라볼 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조언의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것보다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월 시장에 대한 반성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러면 연준 스탠스에 대한 반성 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예, 그 말씀 드려야 되죠. 예. 3월 FOMC 네네. 일단 저는요. 빅스텝?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연준이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연준은 작년도 6월 달에 뻐꾸기를 날려요.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해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거나 잠깐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7, 8월의 랠리를 자기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7, 8월의 랠리가 나온 거예요. 작년 7, 8월에. 그렇죠. 나스닥이 저점 대비 25%가 뛰었어요. 근데 그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랠리가 나오니까 8월 말에 파월이 잭슨홀에 등장해가지고 8분 동안 되게
살벌하게 얘기하면서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9월, 10월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너무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 채권 시장이 망가집니다. 연준은 성장도 두려워하지만 물가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물가가 두렵기 때문에 성장을 희생하겠다고 해요. 근데 성장보다도 만약 금융 시스템 불안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물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불안을 메우기 위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왜 망가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누가 국채를 삽니까? 장기 국채를. 그렇지. 그럼 아무도 국채를 안 사요. 그럼 미국 국채 시장이 정말 불안해지거든요. 이건 금융 시스템 안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기대를 없애야죠.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긴축을 완화해야 되는데 긴축을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긴축을 완화할 수도 없고 긴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을 완화하면서 긴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긴축을 세 가지로 나눈 거죠. How fast, 얼마나 빠르게 올릴까? How high, 얼마나 높게 올릴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까? 이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 해버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뭐부터 낮추냐면 How fast를 먼저 없애는 겁니다. 조삼모사처럼. 이걸 낮춰주면서 대신에 How high를 조금 더 최종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 올라간 최종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 이렇게 긴축은 뒤쪽에 세게 해주면서 앞에서는 How fast를 낮춰준 거죠. 이렇게 해서 국채 시장의 불안을 해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How fast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여태까지 했던 얘기는 How high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네. 7%로 간다. 네. 한동안 유지한다. 근데 시장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매파들은 겁을 줘야죠. How fast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네,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게 이제 빅 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이다. 근데 연준은 내부에서 이 How fast를 갖다가 내릴 때는요. 연준 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6월에 풀어준다고 하고 8월 말에 잭슨홀에서 갈구고 11월에 How fast 낮춰주겠다고 피벗 기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 안 하지. 그럼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갑자기 에스더 조지라는 분이 연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거기서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축을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 레고 만들 때 막 만들면 안 되고요. 설명서 보고 하나하나 안 만들면 다시 다 부셔야 됩니다. 가장 빨리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천천히 제대로 해야 가장 빨리 잡을 수 있겠죠. 재발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다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고 다시 부셨다 다시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레고 한번 부신 다음에 다시 붙이려고 하면 정말 어른이 돼서 할 때도 애 거 만들어줄 때도 다시 부셨다 붙이려고 하면 망연자실해요. 70년대에 있었죠. 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서번스? 예, 그렇죠. 제대로 가기 위해선 천천히 높게 오래 이렇게 가려고 하는 쪽이 원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50bp에 대한 얘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꼬리를 말고 하늘로 튀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점검을 해볼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예. 자, 이렇게 이제 고금리 2년물이 지금 5%에 육박하는 그죠? 예.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역학관계 이 순환의 구조에서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깊게 올 수도 있지 않냐. 아까 뭐 마일드, 소프트 뭐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 금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시장은 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또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거 보니까 이 고금리가 계속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게 그 반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이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나? 숨어 있는 게? 네네.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현재 이 낙관론하고는 좀 연관시켜서 말씀 좀 드리면 선생님이 있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때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옛날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해보죠. 이제 홍길동이라는 옛날 애를 혼내주는데 네. 그 애를 뭐 이제 우리 뭐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 뭐 이런 얘기 군대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길동이 네. 울 때까지 때리려는 겁니다. 네. 근데 홍길동은 이제 때리는 건 멈출 줄 알고 안 울고 계속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계속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네. 연준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을 갖고 있으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하게 버텨주면서. 근데 이제 저는 연준을 믿게 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것이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인플레이션 플레이가 일찍 끝나고 만약에 연준을 믿지 않고 이제 금리 내려줄 건 피벗을 기대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피벗을 기대하면서 이제 오히려 막 난리를 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 그 얘기 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조금 오싹했던 게 이제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러면 오픈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커질 것 아니냐. 근데 무슨 근거로 마일드한 침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 소프트 랜딩이냐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면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면 다 안다. 많은 사람 지금 정부나 중앙은행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의 일환으로 나온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로 그 긴축을 조절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주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신흥국 부채 탕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올랐을 때 빚이 있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금리 올리면 신흥국 다 죽는다고. 신흥국이 죽는 이유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만약 부채가 탕감이 된다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버틸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줄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좋다라는 말씀보다도 저변에서 버틸 수 있는 룸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제 생각이 좀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해서 그거는 제가 조금 따로 한번 정리를 그럴까요?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미국이 그냥 뭐 죽어라 연준 따로 뭐 그 재무부 따로 막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국면에 보면 아 이거 봐라 또 뭔가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벤트마다 또 그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공조 같은 것들도 네네.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더 큰 대목이라서 오건영 부장하고 한 2주 정도? 뭐 그 정도 이따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네. 한 2주 정도. 시간을 천천히. 네. 주말 버전으로 제가 또 특별히 모셔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월 1일 우리 민족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독립의 단초를 만들었던 기념일이잖아요. 사실 금융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금융에서 우리가 뭔가 글로벌 마켓을 선도하고 또 글로벌 오피니언들을 여기서 이렇게 결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금융 독립 혹은 선진국이 되는 그 길로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첩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첩경의 패스파인더로서 우리 오건영 부장이 굉장히 큰 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고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저는 다음번 신가 대화 시간에 여러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